70대 박 여사님은 그날의 전화를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몇 년 전 어렵게 모은 돈으로 서울 외곽에 작은 아파트 한 채를 겨우 마련한 아들에게 부족한 전세금 1억 원을 송금해 주셨죠. 엄마가 이거라도 보태줘야지. 아들 고생하는 게 안쓰러워서. 은행 창구에서 서툰 손으로 직접 송금 버튼을 누르던 그 순간, 박 여사님은 그저 자식 돕는 마음에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5년 후 아들 명의로 날아온 국세청에 자금 출처 소명 요청서. 아들은 당황한 목소리로 박 여사님께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5년 전에 보내주신 그 1억 원 국세청에서 증여세 안 냈다고 지금 벌금이랑 같이 내래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박 여사님은 아들에게 준 돈이 증여라는 것도 몰랐고 세금을 내야 한다는 생각은 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엄마가 준 돈인데 무슨 세금이야 라고 항변했지만 법은 냉정했습니다. 차용증도 이자 기록도 아무런 증명자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1억 원에 대한 증여세와 가산세까지 수천만 원을 토해내야 했습니다. 아들의 집 장만을 돕기는커녕 오히려 세금 폭탄만 안겨준 박 여사님의 가슴은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박 여사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시니어분들이 가족이니까 괜찮겠지 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통장에서 통장으로 돈을 주고받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촘촘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당장 문제가 없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의 부동산 취득, 주식 투자, 심지어 상속이 개시되는 순간 여러분의 통장 내역은 5년, 아니 10년치까지 낱낱이 들여다봐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리 알았다면 단 몇 가지만 준비했더라면 피할 수 있었던 세금 폭탄. 여러분은 박 여사님처럼 당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러한 비극을 막고 20억을 이체하더라도 당당하게 세무조사를 방어할 수 있는 합법적이고 명확한 전략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자녀에게 돈 한 푼 보내는 것도 불안해하지 마세요. 정확한 정보를 알고 지키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시니어님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금액입니다. 자녀에게 1,000만 원만 보내도 국세청에서 바로 전화 온다던데 900만 원씩 쪼개서 보내면 안전할까요?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결론부터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좌에서 계좌로 보내는 이체는 금액이 아무리 커도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국세청에 자동으로 보고되는 시스템이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계좌 이체가 아니라 현금 거래입니다. 정확히는 고액 현금 거래 보고라고 하는데요. 은행 창구나 ATM기에서 실제 현금 지폐를 1,000만 원 이상 입금하거나 출금할 때만 금융정보보안원, 즉 FIU에 기록이 남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자녀 전세금으로 쓰라고 5,000만 원을 내 계좌에서 아들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이 기록은 은행에만 남지 국세청에 바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돈을 은행에서 현금 뭉치로 1,000만 원 이상 직접 찾으면 그 기록은 자동으로 보고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굳이 900만 원씩 쪼개서 이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쪼개기 거래를 자주 하는 것이 이상 금융거래로 의심받을 수 있는 빌미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오호, 그럼 이체는 아무리 많이 해도 국세청이 아예 모르는 거네? 아닙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국세청은 평소에 여러분의 통장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아들이 집을 사거나 여러분이 상속세를 내야 할 때, 그때는 과거 10년치의 계좌 이체 내역을 한꺼번에 소환할 권한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국세청에서 연락이 안 온다고 해서 나는 안전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국세청은 지금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기록을 저장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5년 뒤, 10년 뒤 자녀의 자산이 늘어나는 시점에 이 돈 어디서 났니? 라고 물어볼 때 그때 이 기록들이 증거가 되어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체할 때 어떻게 기록을 남기느냐가 1,000만 원을 보내느냐 1억을 보내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많은 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국세청이 평소에는 내 통장을 안 본다면서요. 그럼 대체 언제 내 뒷조사를 시작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요. 국세청은 아무 때나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자가 먹잇감을 노리듯 가만히 있다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런 일이 생기는 순간 번개처럼 나타나 과거 10년치 기록을 싹 훑어버립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 5가지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첫 번째는 가장 가슴 아프지만 피할 수 없는 순간, 바로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입니다. 이게 왜 무서우냐고요? 상속세 신고를 하게 되면 국세청은 돌아가신 분뿐만 아니라 상속받는 자녀, 며느리, 사위, 심지어 손주의 통장까지 과거 10년치를 전부 열어봅니다. 7년 전에 아들 전세금 보태준 거 있지? 이거 증여세 안 냈네. 지금 내세요. 라고 10년 전 일을 끄집어내는 게 바로 이때입니다. 두 번째는 자녀가 집이나 비싼 차를 샀을 때입니다. 우리 시니어님들, 자녀가 집 살 때 조금이라도 보태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소득이 뻔한 자녀가 갑자기 수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면 국세청 시스템에 바로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네 월급으로 이 집 어떻게 샀니? 돈 어디서 났니? 라고 묻는 자금 출처 조사가 들어오는 거죠. 이때 부모님께 받은 돈이 기록 없이 발견되면 바로 세금 폭탄입니다.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1,000만 원 이상의 현금 입출금입니다. 어차피 이체하면 걸린다니까 현금으로 뽑아서 주지 뭐 하고 ATM기에서 1,000만 원씩 쑥쑥 뽑으시죠. 그럼 금융정보보안원 FIU에서 이 사람 왜 갑자기 현금을 이렇게 많이 쓰지? 하고 국세청에 정보를 넘깁니다. 이게 바로 세무조사의 신호탄이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네 번째는 부모님이 사업을 하시는 경우입니다. 운영하시는 가게나 회사의 세무조사가 나왔는데 조사하다 보니 사업자금이 자녀 계좌로 흘러들어간 게 포착됐다? 그럼 조사가 가족 전체 계좌로 확대됩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식이죠. 마지막 5번째는 상속재산이 30억 원을 넘는 고액 자산가의 경우입니다. 이런 분들은 세금 한 번 냈다고 끝이 아니에요. 국세청에서 5년 동안 사후 관리라는 걸 합니다. 5년 내에 자녀의 재산이 이유 없이 갑자기 늘어나면 혹시 숨겨둔 돈 더 준 거 아니야? 하고 다시 조사를 시작합니다. 자, 시니어님들 느끼셨나요? 이 5가지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지금 당장이 아니라 나중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아무 일 없었어 라는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국세청은 여러분의 인생 이벤트를 다 알고 있고 그때를 기다려 기록을 소환할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기록 남기는 법이 여러분의 전 재산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법 이야기를 아주 조금만 해볼게요. 법? 아이고 머리 아파라 하지 마시고 딱 이것만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바로 증여 추정의 원칙이라는 건데요. 이름은 어렵지만 내용은 아주 단순하고 무섭습니다. 국세청은 여러분이 가족에게 돈을 보내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단 이건 증여야, 세금 내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게 왜 무서운 줄 아세요? 보통은 의심하는 쪽에서 너 이거 잘못했지 라고 증거를 대야 하잖아요. 그런데 세금 문제는 정반대입니다. 이건 증여가 아니라 빌려준 거예요. 생활비예요. 라고 여러분이 직접 증거를 대서 증명해야 합니다. 이걸 입증 책임이 납세자에게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5년 뒤에 국세청에서 이 돈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5년 전 일을 어떻게 다 기억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니, 그건 아버지가 아파서 병원비 쓰라고 아들한테 돈을 보냈는데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병원비조차 아들한테 미리 준 증여재산이라고 세금을 때리더라. 라는 억울한 사연들. 이게 다 기록이 없어서 생기는 비극입니다. 국세청은 부모 자식 간에는 세상에 공짜가 있어도 공짜 아닌 돈은 없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국세청의 이 증여 추정이라는 강력한 창을 막아낼 기록이라는 방패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 보세요. 조사관님, 여기 메모에 다 적혀 있고 여기 이 이자 보낸 기록도 있죠. 이건 증여가 아니라 명백한 대차거래입니다. 라고 서류를 딱 내밀 수 있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이 방패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은 잠시 뒤에 하나씩 다 풀어드릴 테니까 조금만 더 집중해 주세요. 자, 이제 우리 시니어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 1위가 나옵니다.
자녀한테 큰돈 빌려줄 때 아이고 나도 유튜브에서 봤지 차용증만 써두면 된다며 하시면서 서랍 속에 차용증 한 장 딱 써서 넣어두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거 국세청 조사관들이 보면 코웃음 칩니다. 왜냐고요? 조사관들은 그 종이가 진짠지 아니면 조사 나오니까 어제 급하게 만든 가짠지 한 번에 알고 있거든요. 국세청이 차용증을 볼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자를 실제로 주고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생판 남한테 돈 빌려줄 때 이자 한 푼 안 받고 빌려주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그런데 부모 자식 간에 차용증은 번듯하게 써놓고 3년 동안 이자 한 번 안 보냈다? 그럼 국세청은 100%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거 세금 안 내려고 쇼하는구나. 빌려준 척하면서 그냥 준 거네 라고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이자를 주더라도 통장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아이고, 아들이 매달 집에 와서 현금으로 이자라고 봉투에 담아줬어요 라고 아무리 우겨봐야 소용없습니다. 국세청은 눈에 보이지 않는 현금은 절대 인정해주지 않거든요. 반드시 아들 통장에서 어머니 통장으로 3월분 이자라고 딱 찍혀서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야 5년 뒤에 조사가 나와도 자, 여기 매달 이자 받은 기록 보이시죠?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이자는 얼마나 정해야 할까요? 법에서 정한 적정 이자율은 현재 연 4.6%입니다. 아니, 무슨 가족끼리 이자를 그렇게 많이 받아? 하실 수 있지만 법이 그렇습니다. 다만 빌려준 돈이 2억 원 미만이라면 이자를 조금 덜 받거나 안 받아도 증여세가 안 나오는 예외 규정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금액이 작더라도 단돈 10만 원이라도 매달 이자를 주고받는 행위 자체가 우리는 진짜 빌려준 관계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사실, 이것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차용증을 쓰셨다면 공증을 받거나 가까운 우체국 가서 내용 증명이라도 한 통 보내두세요. 아니면 이메일로 자녀와 주고받은 기록이라도 남기세요. 그래야 국세청이 이 서류는 조사 나오니까 오늘 만든 게 아니라 예전에 진짜로 쓴 게 맞구나 라고 믿어줍니다. 아시겠죠? 종이 한 장에 안심하지 마시고 매달 찍히는 이자 한 줄이 여러분의 재산을 지켜준다는 것 절대 잊지 마세요. 자, 우리 시니어님들 중에 이런 분들 정말 많으시죠? 아들 이름으로 통장 하나 만들어서 내가 직접 주식도 좀 굴려주고 예금도 넣어놨다가 나중에 장가 갈 때 통째로 주면 세금 한 푼 안 내도 되겠지라고 말입니다. 아들이나 손주 명의로 통장 개설해서 도장도 내가 갖고 있고 비번도 내가 관리하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국세청이 가장 좋아하는 꿀단지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걸 법적으로는 명의신탁 또는 차명계좌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은 어차피 내 돈인데 이름만 빌린 거야 라고 하시겠지만 국세청은 다르게 봅니다. 처음 돈을 넣었을 때 증여신고를 안 했다면 그 돈은 여전히 부모님의 돈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돈을 자녀가 인출해서 쓰거나 아파트 잔금을 치르는 순간 국세청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야 진짜로 돈을 주네. 그럼 오늘 날짜로 증여세 계산하겠습니다. 여기서 진짜 무서운 반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10년 전에 아들 통장에 5천만 원을 넣어두고 여러분이 주식 투자를 아주 잘해서 그게 2억 원이 됐다고 칩시다. 아싸, 1억 5천만 원 벌었네 하고 좋아하시겠죠? 그런데 국세청이 이걸 적발하면요. 처음 넣은 5천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때리는 게 아니라 불어난 2억 원 전체에 대해서 증여세를 매깁니다. 왜냐고요? 제대로 신고 안 한 차명 계좌에서 발생한 모든 수익은 결국 돈을 최종적으로 넘겨주는 시점의 자산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제발 이름만 빌려서 몰래 관리하지 마세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이겁니다. 일단 증여재산 공제 한도, 성인 자녀 5천만 원 내에서 정식으로 증여신고를 먼저 하세요. 세금 한 푼 안 나옵니다. 신고를 딱 마치는 순간 그 돈은 법적으로 완벽한 자녀의 돈이 됩니다. 그 뒤에 그 돈이 주식으로 10배가 불어나든 100배가 불어나든 국세청은 단 1원의 세금도 더 걷어갈 수 없습니다. 자녀가 번 돈이니까요. 아시겠죠? 나중에 한꺼번에 주지 뭐 하다가 번 돈까지 세금으로 다 뺏기지 마시고 지금 당장 합법적인 증여신고부터 하세요.
그게 여러분의 소중한 투자 수익을 지키고 자녀에게 깨끗한 자산을 물려주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자, 그럼 이제 돈을 보낼 때 구체적으로 어떤 메모를 남겨야 국세청이 꼼짝 못하는지 그 기가 막힌 방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의 핵심 중 핵심, 지금 당장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은행 앱으로 돈 보내실 때 메모 또는 적요란이라고 부르는 그 작은 칸, 보통 어떻게 적으시나요? 그냥 비워두시거나 귀찮으니까 용돈, 축하 아니면 본인 성함만 딱 적어서 보내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 작은 칸 한 줄이 훗날 수천만 원의 세금을 막아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국세청은 가족 간의 오간도는 일단 증여로 본다고요. 하지만 법에서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나 교육비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문제는 5년 뒤에 그 돈이 생활비였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냐는 거죠. 이때 여러분의 통장에 적힌 구체적인 메모가 여러분의 입이 돼줍니다.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손주 등록금을 보낼 때 그냥 학비라고 적지 마세요. 손주 55 대학 2026년 1학기 등록금 이렇게 적으세요. 부모님 병원비를 대신 내드릴 때도 그냥 병원비가 아니라 어머니 백내장 수술 대납 55 병원이라고 적으시는 겁니다. 자녀에게 생활비를 보낼 때도 용돈이라고 하지 마시고 55월 생활비 지원이라고 명확히 남기세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나중에 세무조사가 나오면 조사관은 여러분의 통장 내역 수천 줄을 엑셀 파일로 뽑아서 봅니다. 그때 메모칸이 비어있으면 조사관은 자기 마음대로 이거 다 증여네 라고 판단해버립니다. 하지만 메모가 아주 구체적으로 적혀 있으면 어떨까요? 조사관도 사람입니다. 아, 이때는 대학 등록금이었구나. 이때는 수술비였네 하고 그냥 넘어갈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메모는 미래의 세무조사관에게 보내는 가장 친절하고도 무서운 편지인 셈입니다. 특히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을 때는 더 신경 쓰셔야 합니다. 아무 글자 없이 이자만 들어오면 나중에 이게 이자인지 그냥 용돈 받은 건지 어떻게 알아요? 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반드시 3월분 이자, 원금 5천만 원에 대한 이런 식으로 적으세요. 이 한 줄이 있으면 그 어떤 유능한 조사관도 이건 빌려준 게 아니라 그냥 받은 돈이네 라고 함부로 말하지 못합니다. 어떠세요? 이 메모 한 줄 남기는 거 돈 드는 일 아니죠? 10초만 더 투자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 10초가 훗날 여러분과 자녀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주는 철통 방어막이 된다는 것 절대 잊지 마세요. 자, 그럼 메모만 잘 남기면 끝일까요? 아닙니다. 이 메모를 뒷받침할 진짜 증거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그 디지털 보관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메모를 잘 남기셨다면 이제 그 메모가 진짜라는 걸 증명할 서류를 챙길 차례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시니어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영수증 다 모아놨어 하시면서 서랍 속에 종이 영수증을 차곡차곡 넣어두시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상속세 조사는 무려 10년 전 기록까지 들여다봅니다. 여러분, 10년 전 마트에서 받은 종이 영수증 지금 꺼내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글자가 다 날아가서 하얀 종이만 남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디지털 보관이 필수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스마트폰 하나면 끝납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3단계 보관법을 꼭 따라하세요. 첫째, 증빙 서류가 생기면 무조건 그 자리에서 사진을 찍으세요. 자녀 등록금 고지서, 병원비 영수증, 약국 봉투까지도요. 종이는 잃어버려도 사진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둘째, 사진을 찍었다면 클라우드에 올리세요. 에고, 클라우드가 뭐야? 하실 텐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이버 마이박스나 구글 포토 같은 서비스입니다. 스마트폰 사진첩에만 두면 폰을 바꿀 때 다 날아갈 수 있거든요. 클라우드에 2026년 가족 증빙이라는 폴더 하나만 딱 만드세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설날이나 추석에 가족들 모였을 때 우리끼리 오간돈 좀 정리해볼까 하시면서 사진들을 그 폴더에 쏙쏙 집어넣는 겁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3박자 매칭을 확인하세요. 은행 이체 내역이 있고 통장에 메모가 적혀 있고 그걸 뒷받침하는 영수증 사진까지 있다? 이 세 개가 딱 맞아떨어지면 그 어떤 까다로운 세무조사관도 여러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거 7년 전에 아들 병원비 내주신 거 증여 아니에요? 라고 물을 때 조용히 스마트폰을 열어 7년 전 저장해둔 병원비 영수증 사진을 보여주세요. 그 순간 조사는 거기서 끝납니다. 귀찮으시죠? 저도 압니다.
하지만 이 귀찮은 1분이 나중에 우리 자식들이 낼 수천만 원, 아니 수억 원의 세금을 막아주는 가장 확실한 재테크입니다. 종이는 믿지 마세요. 여러분의 스마트폰과 클라우드를 믿으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그럼 세금 한 푼 안 내고 합법적으로 얼마까지 줄 수 있나? 그 금액에 대해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제 우리 시니어님들이 가장 기다리셨던 시간입니다. 기록하는 법은 알겠는데 그래서 세금 한 푼 안 내고 줄 수 있는 생돈은 얼마까지입니까? 라는 질문에 답해 드릴게요. 이걸 전문 용어로 증여재산 공제라고 하는데요. 딱 이것만 기억하세요. 한도는 10년에 한 번씩 리셋된다는 사실입니다. 우선 기본부터 짚어볼까요? 성인 자녀에게는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만약 손주가 아직 미성년자라면 10년에 2천만 원까지 가능하죠. 배우자끼리는 무려 6억 원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습니다. 에이, 겨우 5천만 원? 하실 수 있지만 이게 10년 주기라는 게 핵심입니다. 자녀가 30살에 5천만 원, 40살에 또 5천만 원. 이런 식으로 미리미리 나눠서 주면 나중에 한꺼번에 상속세 폭탄 맞는 걸 엄청나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2024년부터 정말 파격적으로 바뀐 제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결혼 및 출산 증여 재산 공제입니다. 자녀가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기존의 5천만 원에 더해서 추가로 1억 원을 더 세금 없이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결혼하는 아들에게는 총 1억 5천만 원까지 세금 한 푼 안 내고 합법적으로 줄 수 있다는 뜻이죠. 만약 며느리 쪽 부모님도 똑같이 주신다면 신혼부부는 총 3억 원이라는 든든한 미천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고수들만 아는 비밀 팁 하나 더 드립니다. 어차피 5천만 원 안 넘으니까 신고 안 해도 되지 라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세금이 0원이라도 국세청에 신고를 꼭 해두세요. 왜냐고요? 신고를 하는 순간 그 돈은 국세청이 인정한 깨끗한 돈이 됩니다. 나중에 자녀가 그 돈으로 주식을 해서 10억을 벌어도 국세청은 터치할 수 없습니다. 이 돈 어디서 났어? 라고 물을 때 옛날에 신고한 그 돈으로 불린 거예요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면죄부를 미리 사두는 셈이죠. 아시겠죠? 무턱대고 현금으로 숨겨서 주지 마세요. 법이 허용하는 이 든든한 한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반드시 증여 신고라는 마침표를 찍으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정성이 자녀에게 고스란히 전달되고 훗날 세금 때문에 자식과 얼굴 붉히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배운 모든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드리는 마지막 결론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시니어님들,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달려왔습니다.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딱 이 한 가지만 가슴에 새기고 가세요. 가족끼리 돈 보낼 때 기록이 없으면 세금이고 기록이 있으면 내 자산이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국세청은 여러분의 통장을 실시간으로 감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집을 사거나 상속을 받을 때처럼 결정적인 순간에는 과거 10년을 뒤집니다. 지금 당장 안 걸렸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둘째, 가족 간 돈 거래는 일단 증여로 의심받습니다. 증여가 아니라 빌려준 거다, 생활비다 라고 증명할 책임은 국세청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셋째, 그래서 오늘부터 송금하실 때 메모 남기시고 영수증은 사진 찍어두세요. 큰 돈을 빌려주실 땐 단돈 10만 원이라도 매달 이자를 주고받는 기록을 만드세요. 이 사소한 습관이 나중에 우리 자녀들에게 수천만 원, 수억 원의 세금 폭탄 대신 당당하고 깨끗한 자산을 물려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귀찮게 뭘 이런 걸 다 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자식들 앞길에 세금 조사라는 돌덩이를 치워준다는 마음으로 오늘부터 꼭 실천해보세요. 오늘 내용이 우리 시니어님들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친구분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엄마가 이거 공부했으니까 앞으로 우리 이렇게 하자 라고 먼저 말씀하시면 그게 바로 가장 큰 사랑이자 지혜로운 부모의 모습일 겁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와 자산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편안하고 당당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